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드디어 다시 한번 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주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을 당시가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꽤나 좋은 수익을 내면서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였느냐? 대략 이 부분이었어요. 대략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제가 테슬라를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찍었던 영상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종합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대략 네,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죠. 12월 25일, 12월 25일부터 12월 3일, 12월 3일, 12월 9일, 12월 3일, 12월 25일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드렸는데 12월 9일부터 약간 2월 14일까지 꾸준하게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12월 9일, 12월 3일, 25일 이런 식으로 12월 달에 가장 많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죠. 그 당시에 주가는 12월 말부터니까 약간 이쯤부터 2월 보시면 2월 14일 이때까지가 이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 역시나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었고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수익 실현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다시 한번 더 테슬라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좀 오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도부터 대략 코로나 때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20번 이상 1년 동안 한 30번, 3, 40번 정도를 공개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한 이쯤에서 테슬라 숏에 대한, 그러니까 테슬라를 좀 숏을 칠만하다. 지금부터는 테슬라가 오를 수 없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악플이 매우 많이 달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하게 테슬라를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금양도 마찬가지죠. 금양 같은 경우도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리면서 많은 악플에 시달렸는데 결국 제가 맞았습니다. 금양의 주가 하락폭이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주가가 꽤나 하락했고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매도한 이후에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를 좀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테슬라를 바라볼 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라던가 배터리 혹은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핵심적인 한 가지를 딱히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런 주가 모멘텀은 오히려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일단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보시면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저장 그리고 오토비더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게끔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테슬라 셀이죠. 배터리 그리고 ESS 테슬라의 자동차 모빌리티와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전기차를 통한 그런 모빌리티, 그 자율주행을 통한 모빌리티와 그리고 ESS와 태양광, 오토비더 이런 것들을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 섹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중에서 제가 에너지를 지금 당장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주목할 점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과 특히 에너지를 통해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크기, 성장의 크기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부터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들이 꽤나 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2월 3일에 제가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14년 만에 근원 물가가 최고치 스페인시 대상승 따라가나 이런 식의 기사였고 제가 이렇게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잊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금리 인상 및 인하가 아닌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금리는 물가를 후행한다는 것을 투자자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한 금리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을 뿐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 중 하나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을 차치하고서라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가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드렸었죠. 금리 인하, 기대가 퍼지는 말든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2월 15일 글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수십 번을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있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규모 면에서 탑2 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는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용 효과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같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지면 본인들의 안위도 위태로워지겠죠. 아무리 독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무제한적으로 아주 값싸게 생산하여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OCI, 베스타스, 테슬라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글을 올려드렸었고 5월 23일에도 비슷한 글에 비슷한 형식의 분석글을 올려드렸어요. 일단 물가지수가 30.5%, 전기, 가스 물가지수가 30.5% 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위후로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죠. 다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겠죠. 작년 연말에 한 차례 난리도 아니었죠. 문제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비용이 2배, 3배 더 상승한다면 민심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온 지구촌 사람들의 겪을 수 있는 끔찍한 일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값싼 에너지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윈드, LS 하나솔루션, OCI, NET, 동방케이블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투자 중이라고 해서 지금도 투자 중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 혹은 매도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대란이 점진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현실화가 되면서 사실 에너지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증가라던가 인구수의 증가 혹은 신흥국들 인도라던가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있어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전 세계가 2개 이상으로 쪼개지면서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에너지의 무기화, 자원의 무기화가 발생되면서 러시아 사태를 말미암아 이제 막 에너지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봤을 때 결국엔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더 증가했을 때 사회적인 민심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민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 정치권에 대한 위상과 안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의 풍요로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설치만 해놓으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매우 값싼 가격에 에너지를 풍요롭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이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산업은 저는 에너지를 풍요롭게 공급해줄 수 있는 아주 값싼 가격에 공급해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쪽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2C 에너지예요. 소비자로서 바로 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에너지 대란까지 오면서 결국 값싸고 풍요로운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답은 신재생 에너지이고 여기서는 ESS 그리고 솔라 시스템 그리고 오토비더 거래 시스템이죠. 플러스 슈퍼차저까지 진행하면서 결국 에너지 산업에서 에너지 시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라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가 있고요. 이미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으로 말미암아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화석연료 에너지의 생산 단가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죠. 화석연료 에너지 투자 자금보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투자 자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화석연료 에너지 전력 생산 단가보다 낮아졌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매우 유의미한 그런 흐름들 혹은 크로스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풍요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어서는 미래의 인류들은 에너지에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시대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그 명의 혹은 명분을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굉장히 현명하게 좀 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값싼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로 인해서는 태양광 혹은 풍력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ESS 및 전기차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쓴다거나 혹은 남은 에너지를 다른 이제 전력 기업이라던가 혹은 다른 개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 테슬라가 가져가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방향이고, 정치권이라던가 전 세계가 꼭 나아가야만 하는 시대 흐름과 매우 잘 맞는다는 점에서 저는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사실 에너지 기업으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테슬라를 통해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산업을 필두로 해서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머지않아서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이 반드시 좀 주목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원전도 이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유사시에 우라늄을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은 유사시에 미사일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원전에 떨어지게 될 경우, 해당 국가의 원전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될 경우 그 재앙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답은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라늄의 두 번째 생산국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런데 미국 진영에서 러시아의 우라늄에 대한 수출을 이제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전에 대한 그 리스크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파워를 통해서 ESS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의 낮은 가격대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토비드를 통해서 남는 에너지를 거래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낼 수 있는 것이고, 발전소에 판매한다거나 가정에 판매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ESS를 통해서 사실 대규모 발전소에서도 테슬라의 그런 메가팩이 쓰일 수 있다는 점, 결국에는 테슬라의 전기차라던가 혹은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 저장 기능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태양광 그리고 ESS를 한꺼번에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규모 ESS, 발전용 ESS는 테슬라와 플루언스밖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는데, 특히 그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서 플루언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사업에 대한 크기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플루언스 ESS 산업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게 최근에 유의미한 그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슈가 하나 떴는데, 바로 이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 규격,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이용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테슬라 외에 메이저 브랜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경우는 이번에 처음인데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큰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저도 얼마 전에 좀 리조트를 하나 다녀왔어요. 리조트를 한 군데 다녀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특히 이런 테슬라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바퀴 둘러보면서 주차장을 한 바퀴 쭉 둘러봤어요. 충전시설도 직원들에게 물어서 전부 다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객실의 수가 1000개가 넘어요. 객실 개수가 1000개가 넘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10개밖에 없더라고요. 겨우 10개밖에 없더라고요. 객실수가 1000개가 넘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10개 정도. 그러니까 차 1000대가 온다고 쳐도, 물론 객실에 묵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합친다고 하더라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훨씬 더 충전소는 부족해질 겁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차가 1000대 정도 온다고 쳤을 때 전기차의 그런 충전소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0대 1%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5대예요. 5개. 일반 충전소가 5개. 근데 문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 전기차 충전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전기차들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전기차들은 5개밖에 이용을 못하고 테슬라는 그나마 10개 정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 테슬라 외에 전기차의 이용객들의 그런 불만이라던가 혹은 불편함이 테슬라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많이 느껴왔던 것이고,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들을 보면 자동차들이 줄을 서 있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내려서 몸으로 이제 줄을 서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드의 이런 슈퍼차저에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테슬라의 매출처가 하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고, 포드 같은 경우도 결국 테슬라 슈퍼차저의 종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포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나머지 현대기아라던가 혹은 GM 같은 회사들, 이런 기업들도 테슬라 슈퍼차저에 유입될 경우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를 하나 더 벌게 되는 것이겠죠. 특히 이제 포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들어가면서 테슬라 차주들의 그런 뭐랄까요, 혜택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중국을 제외한다면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전기차 충전소에 그렇게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증가하는 속도가 이런 포드라던가 혹은 다른 기업들이 슈퍼차저에 유입됨으로써 테슬라의 차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월등히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테슬라 차주가 아니라 테슬라의 주주 혹은 테슬라의 주주를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의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딱히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혜택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테슬라의 새로운 캐시카우, 테슬라의 새로운 매출처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이슈라고 저는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피해를 보면 받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특히 이제 메가팩 같은 경우, 테슬라의 ESS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 매년 에너지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에 대한 밀도가 ESS 기준으로 2배 이상 높아졌어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파워월이라던가 혹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솔라루프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저장까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테슬라가 항상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수직 기어라가 에너지 쪽에서도 완성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큰 뭐랄까요, 지금의 시대에서 에너지의 무제한 공급을 향하고 있는 그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도 꽤나 좀 유의미한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메가팩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받아봤자 내년 4분기 혹은 202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수요가 올라오고 있어요. 실적이 아직까지는 많이 찍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수주잔고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때에도 수주잔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ESS도 마찬가지예요. 수주잔고는 곧 미래의 실적이고, 주가는 항상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주잔고를 봐야지만 그 기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테슬라의 ESS, 메가팩의 수주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에서 쓸 수 있는 ESS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플루언서와 테슬라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점도 이 두 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 혹은 성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자율주행,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에너지를 토대로, 에너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 무제한적인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설비가 필수적인 상황,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솔라루프 혹은 ESS의 메가팩이라던가 혹은 파워월이라던가 오토비트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거의 완벽하게다시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테슬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딱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분석도 이제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